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어제 국회의원 선거 첫날이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멍멍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 바로 응수를 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도 본인이 언급한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나 의심이 드네요. 정치를 진흙에서 피는 연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험한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이런 일이 힘드시면요, 정치를 그만두셔야죠. 자, 오늘 이런 주제부터 해서 많은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진아 기자가 뉴스픽 시간에 좋은 내용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에서는 격전지의 후보들을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강 디펜스 시간인데요.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들, 그것만은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진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선거날 첫날부터 거친 발언을 쏟아냈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서 범죄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너무 이거 강한 어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범죄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연설 장소인 신촌을 찾아서 선거 유세를 펼쳤을 때 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친 언행을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칭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또 선거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고요. 또 이걸요, 본인들에게 대입시켜 보면은 본부장 의혹이라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게 좀 심각하죠? 네, 일단은 여러 곳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두 사람이 유죄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맞받아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개 같다는 표현은 한국에서 심한 욕이라며 한 위원장이 정말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그런 험한 말까지 하다니 애견인들의 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후보들이 한 위원장 발언에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요. 그런 와중에 여당인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해서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 제가 강조했던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면서 일가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비유적 발언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후보들의 유세와 또 유세를 지원하는 분들의 모두 언행을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급하다, 폐색이 짙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 시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봤는가?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제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한 것처럼 대통령실 인근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 출발점이라면서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 우위를 차지해서 이제 낙관론들이 나오는 것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방심해선 안 된다. 단 한 표로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최근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200석까지 전망하는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승기를 잡은 거는 같지만 의석수를 말한 게 아니라 일당이 가능하다라는 건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권 심판론의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석수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지는 강하게, 태도는 겸손하게. 이게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성동 갑에 이제 등장해서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오늘 나온 일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톱 체제로 계속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좀 비교해서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영이 완전히 다 갖춰졌네요. 네. 자, 이런데요. 또 우려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 첫날에 흉기를 품고 유세 현장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있어서 경찰에 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오후 5시 3분쯤 칼 2자루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경찰청과 이 대표 신변 보호팀, 역전 지구대 직원 등 해당 남성 A씨의 거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불신 검문한 것입니다. 해당 A씨는 품 안에 봉투에 쌓여있던 칼 2자루가 있었고요. 현장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장 경찰에 이제 연행된 A씨는 근처 웨딩홀 아르바이트 직원인데 칼을 갈러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이제 해당 웨딩홀 직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언론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던 이종섭 호주대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병 외압 사건으로 공수처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아직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귀국하고 난 이후에 행방이 잘 묘연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 주재 대사들 간의 공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의 분위기가 좀 급조한 것, 네. 뭐 그 아니냐 그런 뭐 논란이 있었어요. 네. 네, 출입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 이 대사가 회의 참석차 외교부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4개 부처 기관장들과 5개국 대사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처럼 공관장들과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회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국내 체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관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과 잠시 마주쳤는데요. 이때 언제까지 국내에 있을 예정인가요? 뭐 공수처 수사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없이 이제 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국내에 계속 계시면은 호주 대사의 역할은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회의도 이례적인데 정부의 이 대응하는 태도도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이 제외기관장 회의를 보도자료를 이제까지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기사 이제까지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제외기관장 회의를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냈어요. 이 대사의 행적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어제 열린 회의도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25일에 열렸어야 됐는데 3일 뒤인 어제 28일에 열린 것인데요. 정부는 논란을 좀 의식한 듯이 이 대사의 공모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도 쏟아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조태열 장관이 이 대사 등을 접견했다는 보도 자료를 5일이 지나서 배포를 했고요. 상급자인 장관이 소속 공관장을 개별 면담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내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이종섭 대사 등 6개국 대사에 면담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당초에 정부는 이 대사의 어떤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또 공관장 회의가 이 대사를 위한 졸속 방탄회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수출입 은행 등 방문해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갈 또 계획인데요. 다음 주에도 사흘간 방산 기업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또 외교부는 이 대사의 일정과 출국 시기 같은 것들은 적절한 시기 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제 주로 이제 대사들이라든가 총영사 이런 분들이 방산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분들은 영사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대사관에는 국방부에서 나온 무관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방산 업무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라든가 산업부에서 나온 상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방산 업무를 하는 거지 실제로 외교부에서 나온 대사급들은 방산 업무라든가 통상 업무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지금 귀국한 지 한 7일이 다 돼 가잖아요. 계속 회의를 한다? 여기에서 방산 관련 뭔가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이 정치적 일정이 아닌가. 방탄회의가 아닌가, 방산회의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종섭 대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고 외압한 사실이 없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대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건 이첩을 보류시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 내용에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을 넣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를 옮겨 적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가 그동안 이야기를 반증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섭 장관은 외압 의혹을 묻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임 사단장에 대한 내용을 빼라고 한 적은 없고 그때 이제 여단장이나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장을 보면요. 여단장이나 여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그냥 누군가의 휴가를 적어놓은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약간 그 글씨가 조금 악필이라서 그걸 알아보기 조금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임 사단장이 휴가를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다 뒤집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요. 그렇다면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본인이 다 뒤집어서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본인에게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도피시키려고 하고 호주 대사라는 자리를 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이 사건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제 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문자 받고 알았는데요. 네.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파업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의인들, 아주 의로운 행태를 보인 분들이
빛났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무료로 버스를 운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선거 이야기나 이런 좀 갈등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어제 오전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버스 7,200여 대가 멈췄습니다. 오후 3시에 극적인 노사 협상으로 정상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다면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파업 전초 조짐을 보이는 보도들도 좀 없어서 시민들이 매우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파업 내용을 조금 얘기를 전하면요. 서울버스 노조가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시급을 12.7%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2.5%의 인상을 내놓았고 결국에 그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결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가 어제 이제 오전에는 97% 운행이 멈췄고요. 오후에는 다시 3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SNS를 통해서 좀 전해진 소식인데요. 일부 버스 기사님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했다라는 사연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우리 동네 버스 파업을 했는데 공짜로 사람들을 태워주고 있어서 감동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진을 한 장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중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버스 카드 찍는 곳에 부착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겪을 때마다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고요. 또 지적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서 왜 보도하지 않는지 진짜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서 네.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당일날 아침에 문자 하나 튀고 와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재난 문자가 와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청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만약에 이야기들이 좀 오갔다면 아마 기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청 안에 직원들에서도 얘기가 안 됐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웠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진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하네.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어제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격전 지역의 후보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민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분들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거제의 병광용 후보님이십니다. 거제 지역 아시겠지만은 김영삼,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서일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병광용 전 거제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병광용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예, 국회 노평 강용입니다. 네네네. 저희 한 연결한 지가 한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뵀었죠. 네네네. 대통령 계실 때, 예. 네네. 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거제를 찾아서 계룡산 등반을 했습니다. 네네. 분위기 어땠나요? 네, 바쁜 일정이실 텐데, 그제 찾아주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격려 청원체 이렇게 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파란 잠바를 입고 오셨다는 네. 기사까지 났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도 거제를 찾아주셨죠?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침 일찍, 저희들은 양대 조선소 출근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아, 노동자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오셨구나.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근 인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우리 거제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도 실어주시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 출근한 노동자한테 인사도 하시면서 아주 분위기를 아주 한껏 띄워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서일진 후보하고는 이제 과거에 거제시장 선거에서 한번 맞붙어 본 적 있으시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을 놓고 이렇게 붙었었죠. 그때 이제 제가 한 6.7, 8% 정도로 좀 이겼었죠. 아, 그러면 그때는 시장 선거에서는 이겼고 국회의원 선거에는 시장님은 출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이제 국회의원 처음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병광용 시장님은 서일준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겠네요. 이겨봤으니까. 네네, 자신감 있죠. 네, 한번 이긴 사람이니까 네네. 자신감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서 후보하고 비교해서 차별점, 나는 이 점이 장점이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저는 시장이라는 집행기관의 장을 하면서 실제 성과를 냈고 실천을 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서 후보께서는 아직 부시장까지는 하셨지만은 또 부시장이란 건 또 집행기관의 장하고는 또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말보다는 실천과 성과, 그리고 진정성,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과연 누가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얘기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은 아마 분명하게 좀 평가를 달리 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을 집행해본 책임자로서의 경험, 이걸 강조하셨네요. 네. 네네. 자, 거제도가 이제 이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한 대여섯 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지역민들 지치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각자 다 달라요.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뭐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선거 캠프에서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지표보다 바닥 민심이 저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바닥을 뛰면서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 여론조사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닥 분위기, 바닥 정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두 후보 모두 지역의 이제 전문가신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 후보님이 내세우는 1순위로 미는 공약이 있습니까? 네, 저는 1호 공약으로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산 기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체불임금 문제, 그 다음에 원하청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산업은 큰 산업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관계도 있고 체불임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규율하고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산업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법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겠다라는 게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제가 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저도 이제 특강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그 뒤에 거제도 안 가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아직도 이제 명칭이 대우조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오션입니까? 예, 하나 측에서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해서,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선 회사는 거의 정상화가 됐겠네요? 네, 일단 정상화 과정을 쭉 한 1년 정도 거쳐왔고,
그리고 이제 수주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수주에 비해서 이 인력 수급이 잘 안 돼요. 인력 수급이 좀 수급이 안 어려움이 된다. 있는, 네.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력 수급 문제만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은 앞으로 조선산업도 새로운 제2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주로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조선산업에도 여성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많아요. 특히 아. 용접 같은 경우 이런 보면은 저거 여성분들이 할 수 있을까? 용접을 싶은 여성분들이,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용접에 직접 참여하시는 그 우리 여성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거제에는 오늘 좀 계속 그 동물 이야기합니다만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조선산업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다면은 조선산업을 다시 이제 활황으로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양대 조선이 최고의 하란기를 맞을 때였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산업들이 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다시 제2도약기의 이제 발판이 마련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인력 수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의 그 저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내면은 아마 새로운 그 제2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거제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보면요, 늘 진보정당 계열 후보, 노동자 후보가 단독으로 나와서 민주당과 좀 표가 분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그런 일이 없는 모양이죠?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오히려 그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진보당과의 연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보당과 이 총선을 어떻게 임할 거냐 지역 차원에서도 논의도 하고 큰 힘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보당 계열의 그런 이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선거에서도 이 진보당 그 계열의 그 연대가 이 거제 지역에서만큼 큰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승의 각오로 끝을 맺어주시죠. 네. 네, 민주당으로서 제가 최초 지방단체장 당선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36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민주진보개혁진영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국회의원 반드시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첫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당선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거제도가 그 남해 내륙 철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정책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가서 병광용 시장님을 몇 번 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선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좌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거제의 병광용 후보에 이어서 저희가 충청의 박수현 후보를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방송과 이렇게 출연이 좀 겹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박수현 후보를 연결하기로 하고요. 우리 뒤에 있었던 순서인 김종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다. 이런 별명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금요일 날 좀 바쁘긴 해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달마대사라는 별명은 뭐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뭐, 공교롭게도 어떻게 몇 가지 예언이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종섭 호주 대사 간다는 것도. 네네네. 전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일 거라고 봤는데, 6개월 전에 한 얘기인데. 네네. 그런데 뭐 일각에선 틀렸다, 호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의 눈으로 보면, 뭐 네네.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것들 다 벗고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잘 보이는 정치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경향도 있어서 좀 때를 벗고 사물을 보자. 네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달마대사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예견하고 잘 맞추는데 저는 그게 본인이 관련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깊이 연루되고 몰입하다 보면은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치도 그렇죠. 급박한 어떤 눈앞에 다급한 현실을 네네. 급한 현실 의제보다는 중요한 의제 위주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면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김준우라는 분이네요. 예, 큰절까지 하기도 했는데 지금 녹색정의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3% 넘어가는 게 최근에 하나 나왔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건 단순히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정치 자체의 위기다. 네. 그런 면에서 참 뼈아픈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제 그 출정식에서 뭐 맨바닥에 비는 오는데, 네. 보도블럭 위에 완전히 이제 거의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절을 한 거는 좀 결연하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진보 정치가 소멸되면 뭐 사실 당이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사회의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 진보 정당인데, 그분들에게 반딧불 만한 희망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앞으로 약자 곁은 누가 지키냐. 이런 면에서 아주 결연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살려만 달라. 이걸 뭐 크게 우리가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현상 유지 내지 생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호소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사회민주당도 창당이 됐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진보 정당의 흐름이 조직적인 유산은 녹색정의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상적으로 보자면 사회민주당도 진보 정당 계열 아닌가요? 아니 다 정의당 출신들이 정의당 거기 출신들이고, 100% 정의당 네네네.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가 녹색정의당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의당 출신들은 사방에 뭐 조국혁신당에도 가 있고 네네. 사회민주당도 가 있고 뭐 새로운 미래도 가 있고, 그래서 정의계가 전체가 정의계? 예.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정당처럼 네네. 사방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선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 반딧불 같은 희망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반딧불 정당이라고 칭하는 게 어떨까. 반딧불 정당. 이게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그 상황이게 되는데, 20년 역사에 이 진보 정치가 몰락했을 때는 정의당 자체보다도 많은 그 대표되지 않는 정말 그 노회찬 6411번 네. 버스의 그 승객들처럼 이런 어떤 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아직도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같이 이렇게 어떤 현장에 나가면은 그래도 밤새워 농성하는 사람들은 진보정당 당원들이에요. 네. 큰 당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저는 가면 좀 오래 있습니다, 늘. 네.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 앞으로 그 같이 밤을 새울 것이며, 그 다음에 여야가 다 이제 포퓰리즘으로 그 뭐 사업 벌일 때
진보 정당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정당은 원내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에 있어 매우 큰 어떤 그 변화거든요. 그때 아니오라고 누가 말할 거냐. 작년에 그 가덕도 신공항 그 표결이 들어갔을 때 법안에 유일하게 6표 반대표가 나온 게 정의당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당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 그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국책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탄소 배출하면서 어떤 그 국고를 인간의 개발과 삶을 살피는 데 써야 될 사회적 투자가 엉뚱한 데 쓰여진다는 뜻이 아직도 개발 국가론이다. 네. 네네. 이런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제3정치를 위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깜빡 잊어버린, 우리 주머니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카라멜 하나가 쑥 나오면,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당도 보충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로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계가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확산되어서 다른 신생 등장들이 잘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또 어떤 사회적인 큰 조류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이제 진보 플랫폼에서 떠나 있을 때는 이 본분을 다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사회적 소수 약자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또 큰 기득권 정당에 가면은 이게 또 퇴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또 정치 그 자체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유권자들께서 너무 어떤 그 양당 기득권의 큰 심판 담론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이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정권 심판도 좋은데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심판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하되 어떻게 정의롭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미래의 삶의 문제에 더 깊이 이렇게 천착하는 이러한 민생의 그 관점으로 그런 가치로 심판을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지, 마구마구 심판원만 부딪히다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서로 닮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정치 자체는 파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좋은데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하실 거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문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과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혼돈시켜서 막 섞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이제 노동자, 농민의 문제, 민중들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그다음에 환경과 페미니즘의 문제가 동일선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실패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던 이분들의 사상적 흐름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보가 방황했던 일면이었다. 근데 다시 그 진보의 본류로 돌아가면 사실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어떤 정치의 활기를 불어넣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노동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뭐 사실 뭐 민주당에도 노동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노총 이제 출신들 뭐 가서 그렇죠. 노동 집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기후나 노동 이 부분에 대한 후보가 그래도 잘 준비된 데는 아직까지는 녹색정의당밖에 없어요. 뭐 동의는 안 됩니다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요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사실 좀 복잡해집니다. 더 재밌는 얘기였어요. 다만 노회찬 정신이 제도권 정치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의회주의라는 것이 국회 안에 처박혀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이 민중들의 삶의 투쟁의 이야기들을 제도권으로 갖고 와서 법제화하고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는 민중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투쟁의 현장으로 가는데 두려움 없이 가는 그런 노회찬의 후예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자, 여야 이제 공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뜬금없이 야당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막 거친 은사를 막 내뱉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글쎄 뭐 검객답게 잘 받아치겠다 이런 어떤 본인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당 심판이 이게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감옥 갈 사람이다. 네. 재판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옛날에 뭐 저기 한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 받고도 정치에 또 화려하게 복귀하셨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법적 판단보다 앞서는 거는 민심의 심판이고 어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참정권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람 뭐 감옥 갔어요. 저 사람 뭐 감옥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로 하는 거는 역시 사법적 잣대지만은 그 사법적 권이라는 게 지금 불신받고 있는 시대고. 아직 검찰의 때를 못 벗었다. 아니 뭐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심판론인데 여권의 프리미엄도 포기하는 언사다.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연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징벌, 증오, 혐오 이런 언어로서 정치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다.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특수부 검사 사투리를 계속 쓰는 분이에요. 여의도 사투리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가 강한지 거의 반정치주의 같은 일면도 보입니다. 뭐 국회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장소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인가? 또 용산 이전할 때하고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국회의원이 뭐 비례대표 승계도 범죄로 인해서는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초헌법적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은근히 또 정치의 아웃사이더들이 말하는 반엘리트주의, 반정치적인 이런 어떤 관점도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품격인데. 그렇죠. 네. 이것까지도 이렇게 파괴하는 칼을 막 쓰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운동 첫날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첫날 내놓은 민생 공약까지도 다 압도돼 버려요. 결국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조금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어제 보니까 뭐 X 가치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오던데, 그 동안의 정치가 주먹질로 싸웠다면 이분은 회칼 들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더 센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가끔 쓰되 여당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면서 그거를 넘어서는 자기들의 의제 설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선거 막판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국정 비전과 통합으로서 정치를 해야죠. 그런 와중에 이제 세종 이전, 이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뭐 준비는 안 된 즉흥적인 공약 같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요. 저도 막 그때 박수 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반대했던 당이.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쉽게 내뱉는 걸 보니까 이게 급하긴 굉장히 급한가 보다. 급하다. 네.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이 공약을 왜 냈을까? 난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뭐 보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이제 보수라는 게 원래 이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좀 도외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수도 이전 반대, 옛날에 그 이재호 씨라든가 뭐 전국에 트럭 몰면서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니까 바로 꽂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덥석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주류 세력 교체로 이해되는 경향이 맞습니다. 강해서 아주 뿌리 깊은 그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저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이걸 반대해왔던 그 전통적 보수 세력한테는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타격이죠. 이미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 추론을 하려고 해도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야당이 다 환영 성명 발표하지 뭐 그러면 고맙다 그러죠.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동갑 유세를 갔다가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네. 만났습니다. 공천에서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 합쳐지는 그런 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오히려 그간에 있었던 공천 갈등이 이렇게 화합이라는 반전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약이 됐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박용진 의원 쪽도 아직까지 뭐 반발하는 기세는 그렇게 네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쉰다. 그래서 성공 후사 또 대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뭐 속은 쓰리지만 일단은 따라가겠다는 이런 어떤 흐름이 형성된 거는 일단은 진용이 좋다는 거예요. 아, 진용이 좋다. 진용이 좋다. 우리가 이제 유비가 송건을 쳐들어가 가지고 위나라 총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진용을 누가 잘 짰느냐가 그 네. 시절에는 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국지 같은 판이라 가지고 네. 어디가 진을 잘 치냐. 이런 어떤 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진용이 좋다는 건 형이 좋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밀어붙인다는 건 세가 좋다는 건데, 그래서 형세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네. 예, 이 형과 세는 정반대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는 좋았는데 형이 좀 약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진용을 갖췄다 이 뜻은 형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세다. 네. 이 얘기죠. 네. 제가 좀 재밌게 언급하자면 민주 진영은 진용을 잘 짰다. 예. 예, 제가 민주 진영입니다. 뭐 진영 TV 잘 되셔야 되죠. 예. 자, 이런 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에 노출이 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니까 네. 한번 갈만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자꾸 막 이렇게 나쁘게 하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의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선거 그렇죠. 특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명 갈등이다 뭐다 불과 3, 4주 때 신문 기사 보십시오. 얼마나 지지고 볶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친문 세력들이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무언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다소 어떤 친문 그룹이 이제 여기서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상실감을 좀 위로해 준다는 차원 정도로 봐야지 자칫해가지고 선거 개입으로 이게 미쳐지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근저에도 우리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누가 윤석열을 만들었냐. 네. 이런데 좀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은 아직 한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왕 그렇게 하시려면은 무언가 조금 성찰과 반성 그러면서도 이제 문명 갈등으로 프레임화된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뭐 이런 쪽의 행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파란잠바로 비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일단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니까 뿌린 자가 거두리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럼 역사는 냉혹한 거예요. 네. 언젠가는 넘어서고 덮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역사는. 네. 우린 또 역사 속의 인간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사명과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자칫 뭐 이런 어떤 흐름에 우리가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휩쓸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면모를 좀 기대합니다. 네.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국가 지도급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저야 뭐 장돌뱅이죠.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임종석, 노영민 두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네. 사실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뿌린 자가 거두리라는 측면에 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조국 장관이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등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승전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운명적인 순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십시오. 이런 논란에 또 자칫 민생이 도외시되고 우리 정치의 본질이 또 희화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조금 지도급 인사들의 어떤 그 성찰의 힘이 돋보이는 공간이 과연 현실 정치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네. 예, 전직 국회의장들 모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품격이 높거든요. 네.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는 하나의 어떤 정치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정치도 지금은 고민할 때다. 사실 심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선거 때 우리가 가야 될 전략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심판해서 어떤 나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지, 이런 공론과 정책, 시대 정신은 사라진 선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자칫 우리 지성들이 아니라고 이런 면에서 책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치의 본질의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국가 원로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예. 이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경제현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전직 총리들이라든가 경제 관련 수장을 했던 분들이 은퇴하고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해서 네. 자문을 해요. 예.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판사들이 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직 총리들이에요. 거기 네.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예. 사실은 원로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현직에서 떠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런 아니면 경향이 사실 정치 있거든요. 보복받고 정치 보복받고 이렇게 되는. 그 불행한 거죠. 저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재임 기간은 짧았습니다만은 한 4, 5년 전에 대일본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네. 굉장히 읽어볼 만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의 어떤 문명에 대한 성찰도 담겨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역할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해지는 건데, 뭐 우리는 장관직만 치고 회고록 쓰는 장관이 없거든요. 회고할 게 없겠죠. 아니, 회고해서 괜히 말썽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집권을 하면 어떤 당이든 네. 모든 장관이나 공직자들은 반드시 회고록을 쓰도록 장려하고 네. 국가가 지원해서 국정도서관을 만들자. 네. 거대한 어떤 지성의 아카이브를 만들자. 가끔은 이런 꿈도 꿉니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국가 원로로 제가 잘 모시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치개혁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는 대통령 비서실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섭단체 완화는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은 잊어버리죠. 네. 그러면 항상 정치개혁의 단골 메뉴였고, 네네. 진즉 안 되면 열석으로도 낮추자. 이런 네. 얘기는 옛날에 5당 정치개혁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매번 말이야 10년 이상 다 해왔던 얘기지만 실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연동형과 이 비례정당의 어떤 가능성이 오히려 이런 면을 또 촉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섣불리 민주당에 흡수된다 뭐다 이런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제 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개혁을 우리가 함께 주도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 심판에도 좋습니다. 한석보다는 국회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야권이 2석이 들어가서 국민의 힘을 압박하면 그게 힘이 더 좋지. 그렇죠. 네. 예. 그 민주당 민기적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냥 희미할 때 선명한 야당의 결집 세력들이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별도의 교섭단체가 절실한 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도 있고
또 비례연합당에서 앞으로 원래 자기 당으로 복귀할 의원들 따지면 충분히 20석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고 다음 선거에서는 낮아진 문턱에서 조금 더 많은 교섭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바야흐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정과 연합의 정치가 이제는 그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날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이 다 다당제 국가들이고 연정이나 연합이 일상화된 나라들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반면에 양당 정치를 한 미국이나 영국 정치는 거의 뭐 파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런 어떤 그 87년의 규칙, 그 양당의 규칙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바야흐로 이제는 저런 윤석열 같은 무도한 정권은 절대 안 나온다. 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5+1입니까 4+1입니까? 네. 그 정치 체제가 유지되었더라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안 나왔겠죠. 안 나왔죠. 네. 아니 처음에 그 탄핵 연대는 다수파 연합이고 그렇죠. 네. 국회의원 243명이 들어와 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정치개혁 입법으로 연결되다가 이제 그 개헌연대로도 갈 수가 있었고 너무나 한국 정치는 우리한테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줘. 그 시절이 제일 그러면서 아쉽습니다. 2017년, 18년 이 시절이 제일 아쉽죠. 그렇죠. 87년 규칙을 마감하는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면 이 다수파 연합이 유지됐더라면 보수가 10년은 집권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년 집권도 가능했을 가능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수도 이제 개혁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정치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깨지고 하다가 결국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이 끊임없는 추락의 시간이 있었던 그 1, 2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이후에 윤석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수구 세력의 정권을 헌납하는 길이고 그 당시에도 윤석열 이전에 이미 퇴행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 발생해야지 윤석열 심판만 하면 다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 전부터 있었던 퇴행의 흐름은 그냥 우리가 수용할 거냐는 거예요. 박근혜 심판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촛불혁명을 했는데 사회 경제적 완벽한 우리가 변화를 못 만들어냈죠. 못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정치개혁의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뭐 심판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역사의 반복이 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때다. 네. 그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건 한번 꼭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4+1일 때가 개혁 입법 처리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 저는 586들로 기억하는데요. 권력 독점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게 그렇죠. 나오면서 이 4+1보다는 민주당 단독으로 인한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점이 그렇죠. 옮겨갔거든요. 협치를 나중에 한번 하겠죠. 짚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 공천이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네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거의 공천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 게 당내 기득권 타파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은 나가라. 이런 게 현역 의원들한테 강하게 된 게 바로 그 민심의 뜻이 그 당시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이시니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저희가 주제는 못 다뤘습니다. 주제 그래도 하나는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요. 급조된 느낌의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한 게 답니다. 이거 의심이 가죠. 아예 급조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회의에 왔다가 귀국 후에 급조돼가지고 처음에 21일 날 회의한다 그랬다가 26일 날 한다 그랬다가 28일 날이 돼서야 이게 회의가 된 거니까 뭔 회의를 그래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착실하게 귀국을 합니까? 호주에서 바쁠 텐데. 이거 다 가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산공관장 회의는 우리가 열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귀국할 때 명분은 방산회의도 참석하고 2+2 회담 준비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양국에서 둘씩 나가는 거를 2+2 회담이라 그랬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2+2 한 호주 장관 회담에
날짜 장소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그 회의 실무 준비한다고 왔다 그랬는데 그 회의는 아예 말도 없어. 이거는 급조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올 때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 회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식 없어요. 야, 아니 너무하네 진짜. 없는 회의를 뭔 실무 준비를 해? 없는 회의를. 네. 워낙 그 선거가 급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저기 어떻게 털어버리려고 왔는데, 근데 와가지고 더 커진 거 아닙니까? 나갈 때 개구멍으로 나가서 들어올 때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래가지고 저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점을 안 짚었는데 들어온 첫날 짐도 안 푼 상태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종섭 장관이 어딜 갔는지 아십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만나러 갔습니다. 아하. 얼마나 급했으면. 그때 용산에서 박정훈 대령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현역 군인들이 이종섭 장관한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장관한테 가서 지금 요즘 군사재판이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네네. 장관이 저 군사재판도 이거 법원 통제하시고 부하들 해병대 통제하고 해가지고 입 막으러 가려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그게 무슨 공관장 회의고 무슨 저 2+2 회담입니까? 그런 피의자가 백주에 버젓이 혼자 국방장관 찾아가 밀담을 나눴다. 이게 야당이 이거 규탄 성명을 못 낸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원식 장관을 국회 불러가지고 따지고 이제는 영종도 공항이 아니라 국방부로 쳐들어가서 니들 뭐 했어? 무슨 얘기했어? 이거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출석? 그거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환 안 돼요. 그래서 공수처를 압박하는데 그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 출석해라. 증인으로 출석해야죠. 이게 네. 여기가 지금 그게 본질이네요. 진상이 규명되는 네. 현장은 저 용산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 출석할 때까지는 출국 못한다. 답변해라 말이지. 이걸 압박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공수처의 소환은 한동훈 위원장만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그 공범을 먼저 수사하지 주범을 먼저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범 둘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았어요. 아, 저기 신범철 차관하고 임종도 안보실 2차장. 네. 예.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를 공수처에 빨리 출석하라고 압박을 넣지 말고 당신이 공천장을 준 2명부터 출석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이종섭은 소환이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역공을 가해서 그 공수처 수사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공천장 준 2명부터 내놔라. 그렇게 하면 된다. 네. 얼마나 쉽냐. 야, 이렇게 신박합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리하게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와 이종섭 이걸 프레임 단순화시킨 건 한동훈의 프레임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 왜 따로 갑니까? 네. 군사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공범 수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피의자들 다 그렇게 지금 있는 거를 감싸는 방탄정당이 국민의힘인데 그거부터 내려놓으면은 다 풀린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기민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영종도 공항 가면서 공수처와 이종섭이라는 이 극도로 단순화된 프레임에 한동훈이 깔아놓은 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 네. 그걸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충고 꼭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가원로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수석님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뵌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그러니까요. 드렸습니다. 네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직선거 지금 이틀째인데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충청도가 대체로 표현을 잘 안 하신다. 충청도 민심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대개 중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이번 선거처럼 그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고 잘 표현을 안 하시는 충청도의 민심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들끓은 적은 처음 봤어요. 바닥은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의 주 내용이
뭐 사실 뭐 충청도에서는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공정, 정의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민생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 네.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생의 힘든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절규죠. 예. 하소연을 넘어선 절규입니다, 지금 이게. 대파 효과가 아주 크게 나오겠네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인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인데 이 지역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농업도시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쌀값 폭락, 네. 그다음에 한우값, 돼지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요. 뭐 농심이 정말 폭발 직전입니다. 네네. 네. 자, 상대가 이제 육선에 도전하는 중진입니다. 네. 불가능한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정진석 의원인데, 네. 지역에서 정진석 의원을 보는 시선과 우리 박수현 수석을 보는 시선에서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보수적인 어떤 지형이 강한 곳이어서 정당 지지도가 뭐 두 자릿수 아주 그렇게 항상 나오는 데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늘 도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전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성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근면성실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고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시죠. 인물 평가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제가 아주 근소한 차이 한 지난번에는 2.2%포인트였는데요.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인 것을 비하면 굉장히 많은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정진석 후보님은 뭐 중진이시고 하시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선을 하셨고 6선에 도전하시기 때문에 좀 너무 오래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현장의 민심으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수석님 말씀 들어보면은 충청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나름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두 사람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이게 저도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 고향인 공주 출신이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난 대선 전에. 아, 공주 출신입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께서 아마 공주 거기에서 뭐 학교를 다니셨다 이런 그런 스토리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공주 시민이. 참 정치권에 참 잘 엮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고향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공주에서 충청도에서 충청의 아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그 다음에 공주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당선이 되어야 지역 발전에 확실한 보탬이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공주에 3번이나 방문하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뭐 수해가 나서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오신 것도 있고 뭐 백제문화재 뭐 이런 때 오신 적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정진석 후보는 뭐 그런 여건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과연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런 심판론이 비등한 이때 그것이 과연 뭐 좋은 유리한 뭐 수단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진석 후보님의 판단이니까 저는 뭐 민심의 판단이 꼭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 이 복합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인구 분포라든가 또는 뭐 약간의 소지역주의 이런 것도 작동을 하는가요? 그런 거 있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소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정진석 후보님이나 저나 인구가 가장 많은 공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공주가 인구가 한 10만, 네. 그다음에 부여가 한 6만, 청양이 한 3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소지역주의보다는 둘 다 이제 공주 출신이니까요.
보다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공주에서는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소위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인물 대결에서는 저를 더 지지하시는 거거든요. 공주에서는. 네네. 그래서 제가 19대 때는 박종준 후보와 결어서 19대 국회의원이 됐었고 근데 20대, 21대 두 번을 더 보수적인 부여 청향이 합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주에서는 박수현이 우세에서 이기고 더 보수적인 부여 청향에서 얼마나 더 질 거냐, 얼마나 적은 차이로 져서 공주에서 이기는 것을 상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청양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청양 네. 출신이시죠. 지원 유세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지역의 사정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릿수의 정당 지지율을 늘 극복해서 2% 한 덩이 차이로 지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유권자들이십니까. 정당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사람은 너를 찍을게 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마지막 그 한 1, 2%의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느냐 못 넘느냐 요 차이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하여튼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는 중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정진석 후보와 이 공약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네네. 이제 우리 수석께서 미는 공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 후보님과 제가 되게 다 비슷할 텐데요. 주로 농촌에 대한 공약이 어느 정도냐가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주부여 청양은 대표적인 농업 도시인데 굉장히 지금 농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농촌의 현실을 누가 더 잘 아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후보님보다는 제가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낙선 한 8년 동안 이 지역에 또 사실은 뭐 제가 제 부친도 이제 농민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공약이 그 농촌 공약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 있는 TV 토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전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와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진행자님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비록 힘든 지역, 험지 중에 험지이지만 이곳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진보개혁의 깃발을 제가 반드시 꽂아서 충청도 전체의 판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저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와 어떤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충청도의 그 교두보를 단단하게 붙들어내서 앞으로 어떤 진보 개혁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현 수석님 감사합니다. 선정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속이 좀 풀리셨나요? 잠시 뒤에는 뉴스 인사 프라임으로 진행됩니다.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